세종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천수를 누린 아들은 단 1명. 나머지 7은 죽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김남길과 박보검이 형제로 만납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영화 목류도원도가 그리는 이 두 사람의 전쟁은 사실 아버지 세종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의 야심을, 큰아들의 병약함을, 어린 손자의 위태로운 미래를.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종의 아들 8명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조선 역대 왕비 중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왕비였습니다. 8명의 적자. 그리고 이 8왕자는 하나같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첫째 문종, 1414년생, 7살의 세자가 되었고 29회를 세자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화차를 설계하고 진법을 편찬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놓으면 대신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실록은 그를 제갈량에 비견합니다. 군사 전략과 정치 감각을 동시에 갖춘 사람.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준비한 왕이자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 1417년생. 이 사람은 형과 정반대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 말 위에서 칼을 주면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성격은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야심이 컸습니다. 세종은 일찌감치 이 둘째의 기질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수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이 넓은 옷을 입어라. 급한 성격을 다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과연 충분했는지는 뒤에 가서 밝혀지게 됩니다. 셋째 안평대군, 1418년생. 형 수양과 불과 1살 차이입니다. 시, 글씨, 그림 3가지를 모두 극에 달했다 하여 시서와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글씨는 명나라 황제까지 감탄할 정도였고 정조는 훗날 조선 명필 중 으뜸이라 평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1447년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향을 화가 안견에게 구술합니다. 3일 만에 완성된 그 그림이 바로 목류도원도입니다. 신숙주, 박팽년, 성산문.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 그림에 발문을 남겼습니다. 올해 하반기, 김남길과 박보검이 스크린에서 재현할 바로 그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넷째 이명대군은 총통 제작을 강독하고 화차를 만든 실무용 왕자였습니다. 천성이 활달하고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다섯째 광평대군은 사서삼경에 통달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세종을 가장 닮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음률과 산수에도 밝아 이 아이야말로 아버지의 분신이었습니다. 여섯째 금성대군은 강직하고 의협심이 넘치는 무인기질의 왕자였습니다. 훗날 이 의협심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는 이 이야기의 후반에 밝혀집니다. 일곱째 평원대군은 학문에 깊었고 여덟째 막내 영흥대군은 세종이 대놓고 편애한 아이였습니다. 12살에 혼인을 시키면서 궁궐에 버금가는 저택을 지어주었고 노비와 토지를 아낌없이 하사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아들과 달리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문화, 무예, 예술, 과학. 세종의 가문은 조선판 르네상스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천재 집단. 세종은 아들 하나하나에게 역할을 나눠주었습니다. 문종에게는 정치와 군사를, 수양에게는 불경 편찬이라는 국책 사업을, 안평에게는 서화와 문예를, 이명에게는 무기 제작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칼로 왕자를 정리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태종은 형제를 베고 외척을 숙청하고 피로 후계를 확정했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에 칼 대신 분업을 선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걱정이 없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자만이었습니다. 세종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넘치는 왕자가 여럿이라는 것은 곧 왕자를 노릴 수 있는 사람도 여럿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이라는 국책 사업을 맡긴 것은 아버지가 스스로 둘째 아들에게 정치적 명망을 쌓을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균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가문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종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큰아들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29회를 세자로 살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세자 수업. 그 세월 동안 화차를 설계하고 총통을 개량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나란 일을 처리했습니다. 1445년부터는 정식으로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 사람보다 준비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능력과는 상관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문종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곁에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투기와 미신행위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역시 같은 이유로 패출되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 세자의 내명부가 두 번이나 무너진 것입니다. 왕실의 안정을 떠받치는 토대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맞이한 세 번째 세자빈 현덕왕후 권씨. 1441년 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단종이 될 나이입니다. 궁궐에는 잠시 안도의 기운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덕왕후는 출산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24세 나이였습니다. 세자빈 셋을 연달아 잃은 문종. 남겨진 것은 어머니 없는 갓난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왕이 되었을 때 곁을 지켜줄 외척조차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종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종 말년, 문종의 등에는 종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는 종기. 궁중 의관들이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세종 역시 당뇨와 종기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아들의 몸에서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준비된 왕은 있었지만 그 몸이 왕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세종을 짓누른 것은 문종의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44년 다섯째 광평대군이 천연두로 쓰러집니다. 20살이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닮았다고 아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일곱째 평원대국마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19이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아들 둘을 연이어 잃은 세종. 이 충격은 세종의 몸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당뇨가 악화되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부종과 수전증까지 겹쳤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버지의 몸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들 8을 두고도 그중 2를 1년 만에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큰아들 문종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1446년에는 소원 왕후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수양대군의 저택에서였습니다. 광평, 평원, 소원 왕후. 세종의 가족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눈을 감습니다. 영흥대군의 저택 동별궁에서였습니다. 54세 나이. 그리고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왕좌에 앉은 문종의 종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재위 2년 2개월, 문종은 3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준비된 왕이 가장 짧은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문종의 마지막을 지켜본 어이가 있었습니다. 전순회. 세종과 문종, 두 왕의 치도를 맡은 베테랑 의관입니다. 의방유치 365권의 편찬에 참여한 조선 최고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종기 환자에게 열성 음식인 꿩고기를 처방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정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종이 숨진 뒤 조정은 전순회의 사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수개월 후 전순회는 조용히 복귀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왕이 된 뒤 이 사람은 좌익 원종공신 1등에 올랐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기록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종이 죽고 나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이가 왜 공신이 되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세종의 첫 번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이 시작됩니다. 12살짜리 손자, 단종입니다. 태어난 다음 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현덕 왕후 건씨는 아들의 얼굴을 하루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6살의 할머니 소헌 왕후를 떠나보냈습니다. 10살의 할아버지 세종을 잃었습니다. 12살의 아버지 문종이 숨을 거뒀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 소년 곁에는 피부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452년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어좌에 소년 하나가 홀로 앉았습니다. 보통의 어린 왕이라면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외가의 세력이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다음 날 세상을 떠났고 외가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3번에 걸친 세자빈 교체가 남긴 것은 보호막 없는 왕세자라는 치명적 유산이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건강이 오래가지 못할 것에, 손자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세종은 아직 살아있을 때 2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둡니다. 첫째, 왕세손 책봉을 서둘렀습니다. 1448년 단종이 겨우 8살일 때입니다. 후계 구도를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엿보입니다. 아들들 사이에서 다른 생각이 싹트기 전에 다음 왕이 누구인지를 천하에 못 박아두려 한 것입니다. 둘째, 집현전 학사 출신의 대신들에게 손자의 보필을 부탁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선왕이 유언으로 지목한 보필 대신, 즉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세종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종은 이들의 손에 손자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문신들의 충성만으로 왕족의 야심을 견제할 수 있는가? 황보인과 김종서는 학문과 정치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김종서는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친 무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궁궐 안에서 칼을 든 왕자가 나타났을 때 대신의 권위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태종은 이미 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에서 직접 칼을 들어 형제를 베었습니다. 장인 시몬을 처형하고 외척을 숙청하고 양녕대군을 폐쇄자시켰습니다. 피로 물든 왕자를 아들 세종에게 깨끗이 닦아서 물려줬습니다. 잔혹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태종 이후 그 세대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칼 대신 사람의 충성을 믿었습니다. 형제끼리 피를 묻히는 일만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태종의 칼을 목격하며 자란 아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12살 소년왕의 곁에 남은 것은 신하들의 충신뿐이었습니다. 혈육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조선에서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이 여럿 있었지만 그 삼촌들이 방패가 될지 칼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궁궐 밖에서는 활을 백발백중으로 쏘는 둘째 삼촌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3번째 걱정,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소개한 둘째 수양대군, 백발백중의 무인이자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세종은 품이 넓은 옷을 입어라며 야심을 경고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태종이라면 왕자를 지방으로 보내거나 군사력을 박탈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종은 둘째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1446년 소헌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 편찬을 맡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불교 서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슬픔을 달래줄 일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석보상절이 훈민정음 보급의 국책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정치적 인물로 격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배려가 아들의 명망을 키운 셈입니다. 세종의 뜻은 위로였지만 결과는 야심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39세에 눈을 감고 12살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세종이 유언으로 지목한 보필 대신들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린 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문신들이 촘촘하게 소년왕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에게는 이미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권람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명회를 만납니다. 경덕공직이라는 말단 관리에 불과했던 한명회. 그러나 이 인물의 머릿속에는 쿠데타의 청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무사 30여 명을 포섭해 줍니다. 문신들의 방패 뒤에서 칼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조선 역사를 바꾼 쿠데타,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갑니다. 선왕이 유언으로 남긴 보필 대신을 단 하루 만에 쓸어버렸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세종이 손자를 위해 남긴 마지막 방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신들의 충성만으로 왕족의 야심을 막을 수 있다는 세종의 믿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날 정난공신으로 책봉된 인원은 43명. 한 명에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바다 속에서 수양대군이 가장 먼저 제거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시서와 삼절이라 불린 조선 최고의 예술가, 명나라 황제까지 감탄한 서예의 대가. 6년 전 꿈속의 이상향을 안견에게 구술하여 몽유도원도를 탄생시킨 장본인. 바로 영화 몽유도원도에서 박보검이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 보낸 뒤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3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형제를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이 평생 모은 사화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를 본떠 만든 활자, 경호자마저 녹여버렸습니다. 목숨뿐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예술 자체를 지상에서 지우려 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형제의 목숨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예술가가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말살했습니다. 글씨를, 그림을, 활자를. 300년 뒤 정조가 안평대군의 글씨를 활자로 다시 주조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문화적 손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게 합니다. 형식은 양위였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15살 소녀는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잠시 상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곧 노산군으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영월 청령포로 보내집니다. 세면은 강이고 한면은 절벽인 곳. 배를 타지 않으면 드나들 수조차 없는 외딴 땅이었습니다. 16살 소년이 갇힌 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감옥이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건 사육신이었습니다. 그중 성산문과 박팽년은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에 발문을 남긴 바로 그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는 무너졌고 그들은 처형됩니다. 그리고 1457년 음력 10월 21일 마침내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어머니를 잃고 12살의 아버지를 잃고 15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의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세종의 3가지 걱정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종의 건강, 단종의 위태로움, 수양의 야심. 아버지가 예감한 모든 비극이 한치의 빗나감도 없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피바다 속에서 끝까지 저항한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금성대군. 세종의 6째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강직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무인기질의 왕자였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조카 단종을 지키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수양대군의 칼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을 때 금성대군만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뒤 금성대군은 유배됩니다. 상령에서 광주로, 다시 순흥으로 유배지를 옮겨 다닐수록 감시는 더 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도 이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흥에서 부사 이보흠과 뜻을 함께하고 의병을 모아 단종 보기거사를 계획합니다. 형이 빼앗은 왕좌를 조카에게 돌려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세종의 8아들 가운데 가문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 한 유일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관노의 밀고로 거사는 발각됩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금성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영월에서 단종이 사약을 받은 날과 같은 날입니다. 삼촌과 조카가 같은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좌를 빼앗긴 소년이었고, 한 사람은 그 소년을 끝까지 지키려 한 삼촌이었습니다. 금성대군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넷째, 이명대군입니다. 무예에 능하고 총통 제작에까지 관여한 실무형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대군은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 편에 섰습니다. 안평대군이 사약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성대군이 유배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명대군은 50살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세종의 적자 가운데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저항한 금성대군은 32에 죽었고 침묵한 이명대군은 50까지 살았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선택 하나로 이렇게 다른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앞서 다룬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의 연이은 요절. 세종이 살아있을 때 이미 두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이 가문의 비극이 수양대군의 칼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두 아들을 잃은 뒤 세종의 눈은 막내에게 갑니다. 여덟째, 영흥대군. 세종이 38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실록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이 아이에게만 있다. 세종은 대놓고 막내를 편애했습니다. 12살에 혼인을 시키면서 물품을 풍성하게 내렸고 궁궐에 버금가는 동별궁을 지어줬습니다. 신하들이 지나치다며 상소를 올려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덧붙입니다. 여러 아들과 달리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노비만 약 1만 명에 토지가 수천 결, 진귀한 서적과 보물까지 아낌없이 물려줬습니다. 세종은 막내에게 나라 대신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왕위를 노릴 이유가 없도록, 정치와 무관하게 누구의 적도 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영흥대군은 실제로 정치적 야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술과 풍류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가 찾은 유일한 해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유효했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조카를 몰아낸 수양대군이었지만 영흥대군만은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병문안까지 직접 찾아간 유일한 형제. 영흥대군은 세조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을 들어 왕좌에 오른 수양대군 자신의 말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피부병으로 전국의 온천을 떠돌았습니다. 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요절합니다. 그리고 형수인 문종의 아내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죽은 형의 아내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칼로 얻은 왕좌 위에서 세조는 146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만든 지옥 속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에게는 세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문종이 오래 버텨줄 것인가? 어린 손자 단종이 안전할 것인가? 둘째 수양대군의 야심을 누가 막을 것인가? 세 가지 걱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17의 사약을 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은 형제와 조카의 피 위에 왕좌를 세웠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칼로 답한 왕이었습니다. 직접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를 죽였고 외척을 숙청했고 세종의 장인 시몬까지 처형했습니다. 아들 양령을 폐쇄자시켜서까지 깨끗한 왕자를 물려줬습니다. 잔혹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태종의 자식 세대에서 피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보여준 피의 교훈을 눈앞에서 목격했으면서도 같은 방법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함이 피바다를 불렀습니다. 세종은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수양대군을 지방으로 보냈더라면, 형제 간 세력 균형을 잡았더라면, 고명 대신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경제 장치를 남겼더라면, 아니면 왕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떤 아버지도 막을 수 없는 비극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경북 성주, 선석산, 태봉, 이곳에는 세종이 나란히 묻어놓은 아들들의 태가 남아 있습니다.
19개의 태실이 산등성이를 따라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적제 444호. 한 아버지가 아들 하나하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아이의 태를 땅에 묻으며 건강한 삶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종의 얼굴에는 분명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태의 주인들이 훗날 서로의 피를 묻히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 산에 나란히 묻힌 태처럼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문의 비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해 주십시오.